자, 그래서 우리 한번 넘어가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095A에서 두 줄 내려오시면 따라서 젊은이는 정치학 강의를 듣기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의 논의는 인생의 여러 가지 행위에서 시작되고 그런 행위들과 관련이 있는데 젊은이는 그런 행위들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리학은 정치학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은 뭐예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윤리학은 기술 학문이고 정치학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젊은이들은 이것을 적합하지 않다. 자, 누구랑 달라요? 누구는 늙은이는 교육될 수 없다. 플라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교육시켰잖아요. 왜? 윤리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어떤 그 시간이 투자가 돼야지 전문가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훌륭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과목을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수만 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이끌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치학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들. 하지만 일단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 훌륭한 목표를 알고 이거를 이제 도시에 도입하는 게 정치학인 거죠. 사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행복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피라미드를 쭉 타고 올라가면 진짜 목적 그 자체로서의 좋음, 그러니까 다른 걸 얻기 위한 좋음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의 좋음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행복이 되겠죠. 왜? 예를 들면은 왜 행복하려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답을 할 수 없어요. 왜? 목적 그 자체니까. 그렇죠. 한번 넘어가 보죠. 20행 한번 가보시면 4장의 20행 대중도 교양인들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며 행복을 잘 사는 것이나 잘 나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니 말이다. 그러나 행복이 정작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대중과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제시한다. 대중은 행복을 쾌락부 명예처럼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꼭 살펴봐요.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보는 거죠. 또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이게 정말로 맞는지 틀린지를 대중의 의견과 대조해봐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들이 영위하는 삶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대중과 가장 저속한 사람들은 좋음 또는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거기에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향락적인 삶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행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삶에는 세 가지 두드러진 유형이 있는데 방금 말한 향락적인 삶과 정치가의 삶과 세 번째로 관조적인 삶이 그것이다.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행복은 향락적인 삶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정치가의 삶이에요. 정치가의 삶. 한번 생각해보면 정치가는 플라톤에 의하면 혼이 뭘 지향하는 거야? 정치인 같은 경우. 명예. 그렇죠. 명예를 지향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치가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러나 교양인들과 활동가들은 행복을 명예와 동일시하는데 명예야말로 정치가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는 우리가 찾는 해답이 되기에 너무 피상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명예는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가 행복이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해요. 그렇다면 행복은 누구한테 달린 거야? 외부에 달린 게 있는 거야.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거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행에서 4줄 올라오시면 아무튼 그들은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미덕에 근거하여 실천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명예를 받기 원해요. 정치가들은. 그렇지만 그 명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에 근거해서? 미덕. 이 미덕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뭐와 연관성이 가장 클 것이다. 바로 미덕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에게는 분명 미덕이 명예보다 더 상위 가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96A 5행 한 줄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유형은 관조적인 삶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찰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행복은 뭐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미덕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미덕을 개발하면은 그게 행복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6장 한번 가보죠. 자, 6장은 또 약간 격길로 빠져요. 왜냐면은 일단은 플라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플라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러면은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그럼 아카데미아 학원에 지금 있는 철학자들이 있잖아. 그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동기 아니면 후배나 선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친구잖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6장 15행에서 2줄 올라오시면 우리 벗들이 누구야?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 이데아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병든 것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버리는 쪽이 더 나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특히 우리가 모인 이상 철학자인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둘 다 소중하지만 친구보다는 진리를 선호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데아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데아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데아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이데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에 이데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책상은 한 가지 종류예요? 여러 가지 종류예요? 여러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의 책상의 이데아에서 여러 가지의 책상의 종류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너무 빈약해요. 설득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믿어가 되는 거죠. 그냥 믿어. 약간 어떤 신앙적인 요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비신화화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비신화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 우리 국가도 봤지만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가 은근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에요. 가장 큰 약점은 하나의 완벽함을 가지고 다양한 불완전한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단락을 보시면 이데아 이론을 도입하는 사람들은
앞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데아를 설정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뒤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숫자예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쭉 있죠. 자, 그러면 숫자에 대한 이데아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데아 이론에 따르면 숫자에 대한 이데아. 그러면은 그 이데아는 몇 개야? 수도 없어야 돼요. 왜? 수가 끝이 없어. 수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1하고 2는 동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데아도 1에 대한 이데아, 2에 대한 이데아, 3에 대한 설명이 되나요? 수학적으로 보면 1하고 2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숫자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죠. 우리가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거는 범주로 하죠. 카테고리로 하는 거죠. 범주.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에는 이데아는 없고 숫자는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류, 카테고리.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로는. 그렇지만은 이데아 이론은 뭐야? 숫자에 대한 이데아가 있다. 그러면 그 숫자의 이데아는 몇 개냐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1도, 2도, 3도 같은 이데아를 가져야 돼.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1하고 2는 같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숫자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읽어보죠. 그러나 조음이라는 말은 실제의 범주에서도 성질의 범주에서도 관계의 범주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의 범주. 다시 말하면은 이 외적인 모습의 조음도 있잖아. 그렇죠? 외적인 모습의 조음. 그렇지만 또 내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성질의 범주, 마음씨의 조음도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관계의 범주. 나랑 맺는 관계의 범주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조음과 내적인 조음의 관계라든지 거기에서의 조음도 있잖아. 그리고 이 조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러면 조음이라는 이데아가 하나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보면 돼요. 굿이라는 단어 영어 사전 찾으면은 거기에 대한 의미가 많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데아라는 조음 하나로 묶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는 우리 빠빠이 하자. 아무리 내 스승이고 내 동료들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철학자이고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빠이 하자. 그래서 그 이게 범주가 나오는 거예요. 범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둘로 나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의 라인 아래 세상, 플라톤의 라인 위의 세상. 그리고 위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 치는 거죠. 그렇죠. 지워버리는 거야. 플라톤의 라인을.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생각했던 그 이데아 다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플라톤의 라인 위는 형상의 세계고 플라톤에 의하면 아래는 물질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라인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형상도 존재한다. 범주로서. 그리고 물질도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무 하잖아요. 네. 나무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형상이 뭐야? 일단은 이파리 있어야 되고 뿌리 있어요. 뿌리 줄기 있어야 되고 그게 형상인 거야.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요. 플라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없다.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그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 그래서 형상과 물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 자연학을 좋아한다 그랬죠. 자연학은 동물을 어떻게 나눠요? 동물 그 범주. 그렇죠. 범주로 나누잖아요. 종으로. 그렇죠. 종이 바로 형상의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 형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코끼리의 어떤 형상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지만
A라는 코끼리와 B라는 코끼리하고 C라는 코끼리가 같지는 않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데아는 개나 줘. 우리는 이데아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최고 위에는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마도 플라톤 학원 다녔던 사람이 여기 온 것 같아. 그래서 10행을 보시면 1096B10 한 줄 위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 학파는 모든 종류의 조음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되고 선호되는 것들은 단 하나의 이데아와 관련하여 조음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그것들을 산출하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그것들에 상반되는 것들을 지지하는 것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조음이라고 부르니 말이다. 자, 그러니까는 뭐야? 조음을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아카데미 학파가 반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범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조음이 있고 각각의 범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조음이 있어서 그 궁극적인 조음은 이데아인 거고 그리고 각각의 그거는 부산물이다 라고 아카데미 학파가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 조음을 둘로 나눠보자. 궁극적인 조음, 그리고 어떤 각각 범주에서 이야기하는 조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필요하냐, 우리 삶 속에서?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라.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는 뭐만 필요해? 이 조음만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또 구차하게 아니야 궁극적인 조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데아로부터 비롯된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플라톤의 약점이에요. 이데아 오케이 그럼 그게 뭡니까? 이데아를 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데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실생활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실생활과 상관이 없으면 버려라. 되게 실용적이네. 그렇죠. 실용적이에요. 이 윤리 자체가 뭐라는 거야? 실용이다. 기술이니까 실용적인 거죠.